간밤에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두 팀의 맞대결이 있었는데요. 워낙에 지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들의 대결로도 화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펩 과르디올라 감독 빅매치에는 항상 명장병이 발동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후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펩이 브라이튼 시절부터 굉장히 높게 또 평가하고 인정했던 포터 감독과는 이제 첼시 부임 후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펩 가르디올라 감독도 포터 감독에 대해서 항상 높게 평가하는 얘기들을 했었고, 포터 감독도 펩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었죠. 예, 본인이 얘기도 했었죠. 그런 가운데 사실 맨시티가 또 지난 시즌까지는 어떻게 보면 투엘 감독의 첼시를 상대로 좀 고전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 경기가 올 시즌 순위 경쟁에 있어서 첼시의 입장에서는 좀 반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맨시티 입장에서는 아스날과의 격차를 또 선두 경쟁에서 줄이기 위한 좀 분수령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맨시티가 이겼어요. 하지만 내용은 좀 쉽진 않았죠. 예,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첼시 같은 경우는 경기 바로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악재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바로 사실상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마운트가 부상 후 맨시티전 결장이 보도가 나온 거예요. 예, 사실 경기 전날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거의 오는 과정에서 조금 뒤늦게 발견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시간 전에 이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첼시는 원래는 이제 마운트를 넣고 4-3-3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스털링을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한 4-2-3-1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맨시티도 조금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일단 지난 경기에서 매우 부진했던 두 선수였던 그릴리시랑 마레즈를 빼고 포든하고 워커하고 칸셀로하고 김도한 이렇게 4명이 이제 선발 출전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일단 그러면서 이제 주간 방송사는 물론이고 또 이제 옵타 같은 경우도 4-3-3호 예상을 했어요. 이 명단을 보고. 제가 보기에도 이제 4-3-3이라는 이제 선수 구성이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베실바가 지난 경기에는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지만은 빈도안이 나오면서 베실바가 올라가는 4-3-3으로 나왔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근데 보니까 칸셀로가 오른쪽 윙으로 뛰고 있더라고요. 네, 정말 이게 바로 명장병이다. 그 경기에 몰랐지, 내가 이렇게 할지 몰랐지, 약간 이런 느낌. 포터 감독에게 얘 한 방 먹었지, 약간 이런 느낌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포메이션이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3-2-4-1도 바뀐 건데요. 그래서 이제 포든하고 칸셀루가 좌우 윙에 서고, 로드리하고 베실바가 더블 볼란테로 서는, 그리고 이제 워커는 백스리로 구동하는 3-2-4-1로 움직였던 건데요. 실제 경기에서 봐도 3명이 백스리를 딱 그리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베실바가 내려와가지고 더블 볼란테를 구축하고 있죠, 로드리랑. 거기다가 이제 포든하고 칸셀루의 히트맵을 보더라도 아예 윙처럼 올라가서 뛰었던 거였죠. 결국에는 구성에 따라서 포백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선수의 특성에 따라서 경기 중에도 포메이션 변화가 가능하겠지만, 펩이 구축했던 이 게임 플랜이 바로 이런 변칙적인 칸셀루를 공격수로 쓰는 방안이었는데, 이게 FM을 한다거나 축구 게임에서나 피파도 그렇고 가능해요. 거기서는 게임이니까. 그런데 실제 축구는 그렇지가 않다. 낯선 시도를 하면 안 먹힌다. 이런 가운데 이제 첼시 같은 경우는 마운트만이 아니고 경기 시작 2분 만에 스털링이 부상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바메양으로 교체되는 악재가 있었고요. 또 곧바로 17분 경에는 플리식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추코엘 메카로 교체되는 그런 악재가 연달아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첼시가 이렇게 부상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반전은 경기를 주도했어요. 그러면 맨시티가 도리어 전술 변화를 한 게 제대로 통하지가 않았었거든요. 특히 칸셀루가 이 경기에서 매우 부진했어요. 칸셀루를 조금 윙으로 배치해가지고 마레즈랑 글리시의 부진을 어떻게든 윙플레이로 해결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상 악재로 돌아갔던 데다가 데브라이너가 지난 경기에서도 굉장히 부진했었잖아요. 근데 이 경기에서도 전반전에는 굉장히 부진하면서 데브라이너까지 막히니까 맨시티의 공격이 잘 풀리지 않았었거든요. 반면에 이제 첼시는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특히 쿠쿠렐라가 이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전반전에는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분경에 쿠쿠렐라가 가로채기를 기록한 다음에 크로스를 준 거를 이제 하베르츠가 전진 패스를 찔러줬고, 이걸 이제 플리식이 슈팅하는 과정에서 스톤스의 환상적인 태클에 막혔는데 하필 이 과정에서 부상당해가지고 17분에 교체 아웃됐던 거였거든요. 첼시 입장에서 굉장한 불운이었는데, 어찌됐거나 포터 감독이 와서 또 포터
슈퍼볼이 조금은 작동됐던 그런 장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24분경에는 GLC가 이제 전신 패스 찔러줬고, 이걸 이제 하베르츠가 돌파를 하다가, 박스 안에서 컵백을 내준 거를 추크레메카가 슈팅으로 가져간 게 이제 수비 벽 맞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GLC가 곧바로 리바운드 슈팅을 한 게 골키퍼 선방에 막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초반에는 오히려 맨시티를 상대로 첼시가 선제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44분경에도 하베르츠가 패스를 준 거를 추크레메카가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맞고 나오는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들어갔더라면 확실하게 첼시가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었고 맨시티도 라인을 높이 잡으면 역습으로 골을 내줄 수 있어서 첼시가 이길 수도 있는 흐름이었다. 예. 반면 이제 맨시티가 전반전에 얼마나 부진했었냐면요. 첫 슈팅이 33분에 그것도 빈도안의 슈팅이었던 거였거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혼란을 앞세운 막강 화력의 맨시티가 슈팅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기를 지배당했다. 이것은 결국에는 패배 선발 전략과 게임 플랜의 실패라고 할 수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칸셀루가 윙백으로서 풀백으로서 공격력이 굉장히 좋지만 이런 선수들의 특징은 밑에 있다가 올라갈 때 그 상대의 견제를 덜 받으면서 공격을 할 때가 잘 통하는데 아예 위에 있으면 애초에 견제를 당하고 또 치고 올라올 때 추진력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물론 뭐 기존에 마레즈나 그릴리시도 그랬기 때문에 써봤겠지만 하필 왜 첼시전에 썼냐 그걸 차라리 좀 수월하게 이길 수 있는 팀들을 상대로 써보다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슈팅을 기록하기 전까지는요, 슈팅 3대 0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점유율에서 55대 45로 밀렸어요. 맨시티가 점유율에서 밀리는 경기를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점유율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그 공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세팅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팀인데 이건 뺏긴 거잖아요. 일부러 또 내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점유 안 하고 역습해야지 아니잖아요. 네. 거기다가 뭐 코너킥도 첼시가 2번 얻어내는 동안 맨시티는 한 번도 얻어내지 못하면서 홀란드가 이때까지는 거의 잠수를 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펩 가르디올라 감독도 본인이 실수했다는 걸 인정한 듯이 하프타임에 곧바로 이제 칸셀로하고 워커를 빼고 루이스하고 아칸지를 넣으면서 본인이 이제 즐겨 쓰는 4-3-3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플랜 A로 돌아왔는데요. 빠른 결정을 내린 것은 가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도 명장병이라기보다 명장으로서의 좋은 면모였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러면서 포든하고 베실바가 조금 측면 플레이가 되면서 결국 맨시티의 공격이 풀리기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이 과정에서 뭐 이제 48분경에 오바메양의 백패스를 이제 홀란드가 가로채가지고 중거리 슈팅을 기록한 게 골대를 살짝 빗나가기도 했었고요. 후반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맨시티 플레이가 살아났네요. 그리고 이제 51분경에 이것도 포든이 측면에서 백패스를 내준 거를 데브라이너가 크로스 올린 게 아케가 이제 헤딩 슈팅으로 가져간 게 골대를 강타했었거든요. 네, 결국엔 전반전 첼시가 골대 때리는 등 몰아쳤다면 후반전엔 전술 변화와 함께 첼시가 완전히 경기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1분 뒤에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컵백을 내준 걸 측면에서 이제 데브라이너가 슈팅 가져간 게 골키퍼 선방에 막히는 장면도 있었던 거였죠. 후반전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맨시티의 모습이 그대로 뭐 구현이 됐어요. 완전 뭐 슈팅 공세가 이어졌고, 근데 여기서도 좀 골이 안 터지다 보니까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후반전에 분명히 명장으로서의 선택,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선택들을 좀 계속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9분경에는 베르나르도 실바하고 포든을 빼고 마레즈하고 그릴리시를 넣으면서 이제 전형적인 윙 플레이어들을 배치를 한 거죠. 오늘 경기만 보더라도 가르디올라 감독이 측면 공격수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도중에 3개의 세트를 썼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릴리시와 마레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기대치에 비해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좀 과하게 말하면 최악의 듀오라고 말할 정도의 두 명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근데 어쨌건 간에 이 교체들이 적중을 하면서 64분경에 데브라이너가 측면으로 내준 거를 글리시가 땅볼 크로스 연결했고, 이걸 이제 먼포스트에서 쇄도에 들어오던 마레즈가 가볍게 밀어 넣으면서 귀중한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사실 몸값이라든지 이전까지의 명상을 생각했을 때 올 시즌 그릴리시와 마레즈가 너무나 공격 포인트를 만들지 못하면서 맨시티가 제주스와 스털링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만 결국에는 첼시와의 빅매치에서 이 두 선수가 결승골을 합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첼시가 곧바로 실점 이후에 68분경에 오바메양하고 지에시하고 쿠쿠렐라를 빼고 갤러거하고 허친슨하고 홀, 다 유스 출신 선수들인 거죠. 물론 허친슨은 아스날 유스에서 최근에 영입한 선수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과거에 첼시 아카데미에 있었던 갤러거, 그리고 현재 첼시 아카데미에 있는 허치슨과 홀을 투입을 하면서 완전히 비전 2030 예.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나갔다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뭐 경기를 던진 건가요? 아니 던졌다라기보다는 교체 투입할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선수들이 지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부상이 너무 많아요. 부상이 많기 예. 때문에 결국에는 뭐 경기가 안 풀리는데 변화를 줄 예.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최선이다라고 썼지만 결과는 예. 이제 맨시티가 1대0으로 승리하면서 끝났는데요. 예. 일단은 맨시티가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아스널과의 승점 차이를 좁혔어요. 예, 그러니까 5점 차로 좁히는데 성공했는데요. 아스날이 그러니까 뉴캐슬한테 비기면서 예. 쫓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반면에 첼시 같은 경우도 사실 토트넘이 주춤한 상태에서 4위 경쟁,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 치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번 패배를 통해서 10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4위 맨유하고의 승점 차가 10점 차로 벌어졌는데요. 코치스 보이스라고 해가지고 저게 이제 감독들하고 굉장히 인터뷰 많이 올라오는, 그래서 감독이 자기가 과거의 경기들 얘기하면서 복귀하면서 이런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SNS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과르디올라 감독의 첫 4개의 교체가 1대0 승리의 키였다. 그러면서 아칸지와 리코 루이스가 상당히 그 소유권을 가져오는데 크게 도움을 줬고 그릴리시와 마레즈가 이제 골을 넣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사실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땐 이게 명장인 거다. 선발 전략이 안 통해서 교체 카드 쓰는 족족 잘 되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왜 명장병이냐면 선발 전략을 원래 하던 대로 안 하고 바꿨다가 원래대로 들어간 거니까. 그렇죠. 그럼 원래대로 하던 대로 했으면 위기가 없었던 거 아니냐.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경기 이전에 대부분의 그 매체들이라던가 전문가들이라던가 이 경기는 맨시티의 대승을 예상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첼시가 너무 부상자가 많은 것도 있고 맨시티가 지난 경기에 에버턴한테 무승부에 그치면서 이 경기는 전력을 다할 거다라고 예상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서튼 같은 경우도 3대0 맨시티 승리를 예상을 했었고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갔었는데 1대0이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어렵게 이긴 거긴 하죠. 그렇죠. 실제로 전반전 내용까지 보자면 패할 수도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건 간에 뭐 마레즈가 골 넣으면서 마레즈 같은 경우는 맨시티에서 슈퍼초커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2018년에 맨시티에 온 이래로 교체 출전으로 9골을 넣으면서 해당 기간에 맨시티 선수들 중에선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고 특히나 이번 골은 교체 투입되고 3분 44초 만에 골을 기록을 한 겁니다. 결국엔 마레즈 선수가 확고한 주전으로 뛰지 못하더라도 이제 선발과 주전을 오가고 또 조커로 나왔을 때도 사실은 흐름을 못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마레즈는 그래도 조커로서 클러치 능력이 있는 선수로서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저는 그러니까 마레즈 같은 경우는 한 방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도리어 그 교체로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긴 해요. 이제는 운동 능력이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나이가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저는 근데 이 경기의 최우수 선수는 스톤스라고 생각해요. 결국 스톤스가 전반전에 버텨줬기 때문에 맨시티가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그 아까 얘기했던 플리식의 그 결정적인 슈팅을 태클로 막아낸 것도 있었고요. 이 경기에서 볼터치 102회로 최다, 그리고 공중볼 성공률 100%, 와. 패스 성공률 98%, 그리고 패스도 85회로 최다, 그리고 공격 진영으로의 그 패스도 14회로 최다, 그리고 볼 경합 승리도 7회로 최다, 클리어링 4회로 맨시티 선수들 중에서 최다, 뭐 이런 식으로 패스도 굉장히 잘하고 무엇보다도 수비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올 시즌 맨시티가 후벤 디아스도 부상이나 뭐 컨디션 난조를 겪었고 라포르트 같은 경우에는 부상 때문에 사실상 이제 활약을 못하고 있는 게 불안 요소였는데 스톤스도 사실 시즌 초에는 조금 아쉬웠지만 몸이 좀 돌아왔다. 이런 느낌이 심지어 듭니다. 그리고 팀 사정에 따라서 워커가 부진했을 때 오른쪽 풀 빼고 나와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도르트문트전에 골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만약에 못 넣었으면 그때 굉장히 위험했었어요. 지는 경기 같았죠. 현재 맨시티 수비의 에이스는 스톤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4위 경쟁에서 리버풀은 분명히 치고 올라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맨유는 이미 치고 올라왔는데 올라올 팀은 올라오잖아요. 첼시도 올라올 팀인데요, 원래는. 근데 첼시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죠. 무엇보다도 이제 일정이 또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일단 뭐 맨시티하고 FA컵 경기가 바로 있고요. 연달아서 맞대결을 하는 거죠. 결국엔 이 경기도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풀럼하고의 이거 더비 매치잖아요. 예. 진정한 더비잖아요. 그러니까 서런던 지역에.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팰리스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또 다시 리버풀 원정 가야 되고 또 풀럼 또 만나고요. 예, 게다가 이 풀럼이 사실 승격팀이지만 순위표에서 이미 첼시보다 위에 있고 그렇죠. 경기력도 좋아요. 예, 거기다가 뭐
도르트문트와 이제 챔피언스 리그가 시작하면서 도르트문트, 토트넘, 그리고 또 도르트문트 이런 일정들이 이어진다는 거죠. 물론 첼시가 토트넘에 강하긴 하지만 또 토트넘도 첼시를 상대로 이제 조금 벼르고 있는 모습이 있고 특히 지난 시즌엔 다 졌지만 올 시즌엔 그래도 첼시의 안방에서 토트넘이 승점을 가져왔기 때문에 네. 결코 이 경기 뭐 만만하지 않다. 결국에 첼시가 4위를 노리긴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네. 거기다가 이제 첼시가 최근 부진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최근 7경기에서 단 1승밖에 올리지 못했는데 이게 그가 그 10월 19일 이대로의 그 기간인 거잖아요. 예. 최근 7경기 시작이 10월 19일이니까 예. 해당 기간 동안에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가장 적은 승리에 해당돼요. 예, 결국엔 이게 4위 경쟁팀권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20개 팀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첼시의 상태는 지금 최악이다. 네,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이제 골을 못 넣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7경기에서 5골밖에 못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당 한 골도 못 넣고 있는 건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오바메양이 교체 출전했는데 교체 아웃됐죠. 예. 진짜 심각한 부진을 보여줬는데요. 뭐 볼터치 14회, 패스 10회, 볼 경합 승리 단일회,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 1회, 슈팅 없었고, 예,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첼시가 맨체스터 시티 상대로 최근 4경기 연속 무득점이거든요. 이게 1958년부터 1960년까지 첼시가 볼턴 상대로 4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특정팀 상대. 사실 이제 오바메양을 영입했을 때부터 우려가 좀 있었어요. 아스날에서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뭐 거의 방출되다시피 하는 조건으로 바르셀로나로 갔었는데 바르셀로나에서는 잘했죠. 굉장히 괜찮이 살아났고. 근데 이 리그의 특성이라든지 전술의 특성들을 감안해야 되고 무엇보다 프리미어리그의 이런 피지컬 싸움에 있어서 오바메양이 이제는 좀 안 되는 때인데 첼시가 잘못 샀다. 네, 거기다가 뭐 하베르츠도 찔러주는 패스 같은 건 괜찮았지만 결국 골을 못 넣는 게 반복되고 있고요. 예. 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역시 쓸 선수가 많이 없다. 부상자가 너무 많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마운트하고 스털링하고 플리식이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첼시는 무려 10명의 선수가 부상인 거거든요. 예, 그 10명이 심지어 상당수가 이런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뛸 수 있는 뭐 유망주나 완전히 이군급이나 이런 걸 포함한 게 아니라 출전 가능 선수들로만 거의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친스가 첼시 데뷔전을 치러야 했을 정도인 거죠. 이번 경기를 통해서. 예. 그래서 이게 첼시 부상자 베스트 11인 건데요. 예. 센터백 딱 한 자리 제외하고는 전원 다 부상자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예, 뭐 요 정도 명단이면 사실 뭐 FA컵이나 카라바오컵은 이대로 선발 명단을 구성해도 될 정도예요. 저는 이 정도면은 지금 베스트 11보다 더 좋아 보여요. 그런가요? 첼시. 그렇잖아요. 예, 브로얀 또 진짜 9번이니까. 예, 그리고 스털링하고 플리식 최근에 뭐 굉장히 잘해주고 있었고 마운트는 에이스고 캉테가 또 예. 캉테 혼자서만 잘해도 중원을 휩쓸거든요. 예. 그리고 7의 제임스 이 둘이 첼시 성적의 키를 잡고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예. 이건 로테이션 자원이 아니라 주전이 다 빠진 거다. 저기 티아고 실바만 딱 들어가면은 이거 베스트 11이에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첼시는 뭐 포터볼의 문제라기보다도 이제는 선수들이 많이 빠진 것도 포터 감독에게 좀 도움이 안 된다. 포터볼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예. 근데 지금은 너무 부상자가 많으니까 감독 문제보다도 야 이거 구름부터 일단 좀 불쌍하다는 생각부터 예. 든다는 거죠. 예, 그래도 그나마 위안거리라면 첼시가 이 경기에서 축구의 메카하고 홀이 나름 준수한 활약을 펼쳤거든요. 특히 예. 뭐 축구의 메카 같은 경우는 이 경기에서 거의 골 넣을 뻔도 했었고 예. 그 골대 맞춘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 그리고 기술적인 능력, 특히 윙에서 뛰었는데 이 선수 원래 중앙 미드필더인데 윙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풋볼 런던에서도 축구의 메카하고 홀하고 자카리아하고 티아고 실바한테 평점을 가장 높은 평점을 줬어요. 예. 결국엔 수비라인에 티아고 실바라도 버텨주고 있는 것. 정말 사실 티아고 실바도 나이가 있고 해서 티아고 실바까지 다치면 첼시는 10위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그래도 이제 수비 라인에 있어서 1월 이적 시장 오피셜 떴어요. 그러니까 바디아실 영입 오피셜이 떴는데요. 그리고 이제 바디아실이 바로 구장에서 경기를 관전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근데 이게 플리시까지 부상을 당했을 때 2명이나 연달아서 부상 당했을 때 딱 잡아주는데 눈이 땡그레지더라고요. 갑자기. 여기 뭐가 악연이 있나? 난 몸이 괜찮나? 약간 좀 그래도 어쨌건 간에 바디아실 보강으로 수비는 그래도 조금 강화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몸만 봐도 뭐 장난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공격하고 미드라고 보강이 더 필요하죠. 너무 부상이 많으니까요. 네, 아마도 이 정도의 부상자가 또 나오고 진단 결과상 장기 부상이라면 첼시가 분명히 공격수 영입을 1월 중에 진행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맨시티와 첼시가 1월 9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곧바로 리턴 매치를 하는데요. 예. 사실 리그 경기가 아니긴 한데 첼시 입장에서는 FA컵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현재 4위 경쟁이나 아니면 유로파리그 경쟁도 장담할 수 없는 예. 상황이다 보니까 FA컵 우승을 노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건 간에 첼시가 리그컵에서도 가장 먼저 바로 예. 맨시티를 만났었는데 예, 그래서 만났어요. 바로 탈락했었는데 이번에 뽑기 운도 안 좋아요. 첼시가 예. 이래저래 악재만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에요. 첼시가. 예, 약간 가르디올라 감독이 한 번 더 명장병을 좀 발휘해주기를 또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첼시는 말씀하신 대로 유로파 리그라도 나가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순위 경쟁을 보면 5위, 6위를 치고 올라갈 거라는 장담이 없어서 이 경기를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첼시는 아마 FA컵 3라운드도 총력을 다할 것이다. 근데 사실 던질 수 있는 명단도 없긴 하죠. 그러니까요. 뭐, 지금 별로 로테이션 못하는데. 슈퍼메카 이런 선수들이 선발로 나와야 될 판이에요, 지금. 예, 그런 가운데 또 풀럼전, 팰리스전은 한번 쉬어가도 리버풀전이 있어서 1월 달에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첼시는 어떻게 보면 포토 감독의 거치까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일까요? 저는 근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보엘리 구단주가 어쨌건 간에 장기 프로젝트로 포터 감독을 데려오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협업을 중시 여겼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포터가 그 구단주의 말을 무시하거나 하지 않으면은 그런 거 많이 그러면 그냥 대화만 잘 하면서 그러면은 그래도 다음 시즌까지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맨시티전 지고 풀럼전 지고 팰리스전 비기고 리버풀전 지면 그러면 장담할 수 없어. 그렇게 되면 장담할 수 없죠.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장기 비전 내가 약속했는데 이건 아니다. 야, 팀이 지금 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럴 정도로 어려운 일정이기 때문에. 팰리스전은 이겨야죠. 다른 건 몰라도. 예. 팰리스하고 웨스트햄전은 이겨야죠. 저것까지 못 이긴다면 정말 포토 감독도 안심할 수 없다. 과연 첼시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또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 또 한 번 첼시와의 경기에 명장의 선택을 할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계속해서 유럽 축구 프리미어리그 빅매치도 완전 분석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